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자, 체육이 말수를 좀 줄여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요? 마침 이번 코너에는 제가 할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아주 딱 제격인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코스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 3,070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주식 전문가들이요 상법 개정안만 통과되면은 코스피 5천도 우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5천 찍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코스피 5천. 자, 관련 전문가분들로 오늘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분 진짜 전문가 맞습니다, 여러분. 약간 지금 코믹하게 바라보시는데 진짜 전문가 맞아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통령 선거 전에 여의도에서 유세를 했어요. 네. 그때 그런 내용의 유세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죠. 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뽑아주셔서 대통령을 만들어주시면 네. 임기 5년을 마쳤을 때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의 호 있잖아요. 아호. 네네. 아호가 5천이 돼 있을 거다. 그래서 5천 이재명 선생님이 될 거다. 좋아 좋아. 코스피 5천을 찍을 거기 때문에 임기 네. 중에 그런 내용의 유세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드라마틱하게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이라 그래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가 전문가란 말씀드렸는데 근거를 조금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윤회가 무시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제가 검사 생활을 할 때 금융범죄 관련한 수사를 좀 했고요. 그리고 검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좀 틈틈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자본시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증권거래법이라고 법안이 있었는데 증권거래법으로 학위를 했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보내주는 국비 유학을 그 영국으로 다녀왔는데 네. 국비 유학 갔을 때도 이제 영국의 그 증권 감독 기능과 관련해서 그 논문을 썼었고요. 네. 이거 계속 얘기해. 아니 그게 자본시장법 박사학위예요? 박사요? 아니면 계좌를 오픈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얘기해 주세요. 박사학위 맞냐고요. 석사예요. 석사예요? 박사는 다른 학위고. 다른 걸로 또 받은 거고. 그건 만물 박사고. 네. 뭐야. 저러니까 저평가되지. 아니 그냥 주식 계좌를 오픈해 주세요. 그게 나한테 가장 좋아요. 그 투자자는 또 다른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고. 어떤 주식 운용 전문가가 아니고 일종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문제를 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상법 전문가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이분 이력도 어마어마한데 일단 모시고 이분의 이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준범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상법 개정 1타 강사, 상법 개정 전도사로 다니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거 대단한 이력이에요. 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뉴욕 어쩌고저쩌고 학교 나왔고요. 네. 취미가 공부이신가 봐. 그리고 당근마켓 부사장이야. 우와. 당근마켓 부사장 출신. 그게 제일 귀에 들어온다. 이 돈 많이 버셨겠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상법 전문가 맞죠? 맞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1타 강사 맞고. 네, 맞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뭐야? 아니 그게 중요해. 착한 사람. 자기 입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네. 제가 보증할게요. 좋은 분이에요? 네. 잘 알아요. 일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하는 분 맞아요? 그럼요. 그건 맞고.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분입니다. 아니 저 오늘 방송 듣고 주식 살지 말지 정해야겠어요. 5천 가면은 5천 뭘 갑니다. 사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네. 자, 그리고
전문가면 뭐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오윤혜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이분을 설득시켜야 돼. 네. 좋다. 오윤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개미 투자자 오윤혜입니다. 자, 제가 살면서 경찰서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오늘 경찰청 비밀의 방이 아니죠. 진실의 방에 다녀온 오늘 경찰청 진실의 방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실제 근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소한 거 맞아? 고소장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확하게 세 글자 한덕수. 진짜? 이렇게 찍혀 계셨고 수사관님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또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게 또 조사받고 친절하게 구속시킨다. 그런 거에 연혹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또 변호사님들도 계세요. 양태정 변호사님 진짜 선의로 함께 해주셨고 또 이병철 변호사님은 저를 위해 피고인 의견서를 20장 가까이 써주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막 몇백 개가 와요. 제 팔로워가 엄청 늘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소한 게 맞고 심지어 저를 뭘로 고소했어?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랑 중요한 건 예비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걸었어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월 9일에 발언한 건데 이분은 대선 출마를 5월 2일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후보자가 아니라서 사실 이거 자체는 이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때부터 마음속으로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발언? 어디서 한 무슨 발언? 제가 이제 뭐 특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다니신다. 뭐 이런, 한덕수가? 네, 이런 발언들이 이제 명예훼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했었던 저의 어떤 비판, 이제 한덕수 씨에 대한 비판이 이제 또 이제 이걸 엮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법카로 계산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건 다 허위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야 무슨 오윤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윤혜를 고소. 아니 그만큼 오윤혜님이 큰 거 아니에요? 오윤혜 씨가 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만큼 한덕수가 작은 거지. 오윤혜가 큰 거 아니야. 그만큼 한덕수가 작은 겁니다. 네. 오윤혜 큰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일개 시민이잖아요. 영상 촬영까지 했어야 됐어요. 영상도 촬영하고. 네. 재밌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제 고소인보다 재산은 없지만 인덕은 많더라. 많이 도와주셨다. 네,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더라.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코스피 5천 찍어야 되거든요. 5천 찍어야 재산 모아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이 관련해서 아예 아는 바가 없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일단 우리 일타 강사님의 스타일대로 그냥 강의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 사진을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네. 2번 그림을 하나 2번 그림 올려주시죠. 네, 2번 그림.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잘 뽑혔습니다. 또 AI로 그림을 좀 뽑았는데 뭐야? 요 그림 하나로 사실 설명이 다 됩니다. 그래요? 네. 위에 보시면은 호수가 하나 있죠. 네. 호수. 이 호수가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만든 저수지예요. 네. 그리고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물을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잘 보시면은 물이 오른쪽으로도 하나 돌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물은 마을로 가질 않습니다. 네, 어떤 한 집으로 가네요. 네, 어떤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3번 그림으로 바꿔 주시겠어요? 3번 그림. 네, 이렇게 이제 바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물을 모았는데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사업을 한 거죠. 돈을 모아 가지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를 이제 주주 환원되는 그런 물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어떤 주주인가? 누군가 한 집으로만 지금 가는 물길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요게 문제였던 겁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상법은 이렇게 누구에겐가 흘러나가는 이 물길을 잡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거는 금감원장이 딱딱 잡아내야 되는데 금감원장 맞죠? 그런 역할을 해야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이제 물길을 정부가 딱 보니까 좀 이상해요. 네. 왜 물이 마을로 안 가고 한 집으로만 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는
불공정이다. 그렇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으로 이걸 막 막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표정이 좋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데 자 이제 6번으로 보면은 네. 거기를 막았더니 지금 다른 그림 보이십니까? 네, 또 다른 길이 또 났네. 네, 다른데 또 구멍을 또 뚫은 거예요. 또 뚫었어. 네, 또 뚫었어요. 결과는 똑같아. 네, 계속 또 그 집으로만 또 물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다시 7번 그림으로 가서 네. 이제 계속 그런 소위 이제 요즘 말이긴 한데 핀셋 규제라는 걸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요것도 안 돼. 계속 막아요. 규제했어. 계속 막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계속 그 소용돌이 같은 그림 있잖아요. 네네. 계속 어딘가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아도 안 되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그 다음 8번 그림 같은 8번 그림. 이제 주주 충실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 물론 물이 새 나가는 거를 막아도 좋긴 한데 그게 막는 구멍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디서 뚫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뚫리는 것도 열심히 막아야겠지만은 이제 8번 그림처럼 그냥 물기를 합쳐버리자. 어디로 나가든지 일반 주주이든지 이제 지배 주주이든지 똑같이 물을 쓰게 만들자. 이게 사실 주주 충실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하는 저 주주 충실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왜 코스피가 이제 뭐 3천이냐 5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코스피라는 거는 왼쪽 일반 주주에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주주끼리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에 있는 물이 글로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지배 주주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질 않아요. 그렇죠. 네, 따로 사고 팔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물이 많이 가면 갈수록 왼쪽은 저평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호수에서부터 직접 나오는 뚝을 막고 그 여기를 뚫으면 이 사람이 특정 주주가 갖고 가는 이익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물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정 주주도 다른 주주하고 똑같이 가져가면 된다. 그 전에는 안 똑같았어요. 전혀 안 똑같지. 그 방법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뭐 사익 편취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특정 계열 회사끼리 뭐 비싸게 사주고 싸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고, 자기들끼리 거래. 또 계열 회사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부당합병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많이 했고, 또 그럴 때마다 그 주주들은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주에 충실하라고 하는 법이 없으니까 회사에 충실하라 뭐 이런 것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기존 상법 조항은 사실은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하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는 상식이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주, 그러니까 지배 주주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주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1987년도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누구나 다 동등하게 표를 행사해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똑같은 주식 수를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장님 한 사람이 100만 주를 갖고 있으면 자 10주씩 갖고 있는 10만 명이 있다고 치자 말이죠. 그렇습니다. 회사에. 그러면 10만 명이 10주씩 갖고 있으면 그게 몇만 주예요? 100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100만 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같은 이익이나 권리를 누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총합이 똑같이 100만 주씩이라면. 근데 여태까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 지금은 회장님 한 사람이 100만 주를 갖고 있으면 거의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10주씩 갖고 있는 10만 명은 거기서 소외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형편없이 싼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입니다. 제일 한국 싸. 주식은. 지금 이 상황에서 코스피 3,000을 넘은 이 상황에서도 제일 싼 주식이에요. 제일 싸. 근데 이거를 바꾸자는 것이죠. 결국엔 주주 민주주의 적어도 한 명이든 10만 명이든 합쳐서 똑같이 100만 주씩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같이 이익을 똑같이 쉐어해야지. 네. 어떻게 10만 명이 갖고 있는 10주씩 100만 주는 무시하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100만 주에만 이익이 자꾸 쏠리냐. 이걸 고치자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그동안 판결을 그렇게 안 해오다 보니 네.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똑같이 이익을 누려야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을 상법에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과거와는 달리 해석하도록 이른바 확인적 규정을 집어넣자는 게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죠. 좋습니다. 혹시나 또 편향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검사 출신이니까 판사만 다 잘못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실제 그 판사들이 그렇게 뭔가 그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한 게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였습니까? 사실 뭐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긴 한데 판사 개개인이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법학을 배웠지만은 법학을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그렇게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사 이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문제가 좀 크고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게 잘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판결이 좀 약하게 나온 면이 많이 있고요. 사실 이제 이게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또 10번 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좋아요. 자, 이제 예시를 몇 개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네. 1번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CEO한테 연봉 100억을 더 주자 이런 안건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주주 충실 의무의 위반일까요? CEO 연봉 100억 더 주자.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너무 많이 준다. 네. 이게 과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오면은 이거 못 하는 걸까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100억 더 주고 110억 벌게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면 주주 충실 의무는 여기서 언제 적용이 될까요? CEO가 특정 주주일 때. 네.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확장 우리가 저수지가 너무 좁다. 이제 저수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걷자. 이게 증자잖아요. 네. 그러면 증자를 하자. 이거는 주주 충실 의무에 위반되는 걸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럴 때에도 특정 주주 또는 특정 제3자에게 증자를 할 때만 주주 충실 의무를 논하면 됩니다. 그렇지. 네. 그다음에 세 번이 이제 세 번째 다른 저수지 물이 너무 적으니까 다른 저수지하고 합치자. M&A. 합병이죠. M&A 같은 거. 네. 이거는 어떻게 주주 충실 의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그 자체만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너무 어려운데?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걸 칭찬하고 그러세요. 바보로 하나 사람을. 네. 그래서 저수지끼리 합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데 밑에 있는 이제 어떤 특정 대주주의 저수지하고 합칠 때, 그렇지. 네. 그럴 때는 주주 충실 의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화성에 가자. 네. 화성에다 물을 만들자. 화성에 물을 만들자. 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네. 이거는 주주 충실 의무랑 어떨까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관계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관계 있을까요? 이지선 씨. 왜냐하면 회사 돈을 말도 안 되는 데다 갖다 넣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이익이 올지 결정을.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대주주가 화성에 미리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와 이것만 되면 다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렇지.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되게 많다. 그러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방금 같은 경우를 결국은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지적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은 시작이에요. 시작이죠. 네, 사실은 그 주주 충실 의무라는 아주 추상적인 규정 바꾸는 거는 첫 단추를 깨는 거고 그 외에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자
주총의 의무화라든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3% 룰을 적용하는 거, 뭐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 등등 앞으로 이제 개혁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복 상장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중복 상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LG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회사 LG라는 지주회사가 맨 위에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이 주 LG도 상장되어 있죠. 네. 근데 그 밑에 LG 화학이 있어요. LG 화학 나 LG 돈 많이 잃었습니다. LG 화학도 상장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LG 화학의 한 사업부이던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갖고 지금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 그 밑에 자회사, 또 자회사 밑에 있는 손자회사 등등이 줄줄이 다 상장회사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자, 제일 유명한 기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애플. 팀쿡. CEO는 팀쿡이죠. 애플 화학 없어요? 애플 화학? 애플 화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플이 자동차. 삼성전자의 시총이 한 15배쯤 될 겁니다. 네. 시가총액은. 근데 애플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플 그룹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이죠. 그렇죠. 그 애플 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맞아요. 에? 진짜요? 또 애플 생명 없어? 애플 생명? 애플카 엄청 많은데? 자, 우리가 맨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유튜버. 네. 구글. 그렇지, 구글. 구글의 그 모회사는 알파벳이라는 회사예요. 네. 알파벳. 그러면 구글, 유튜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이른바 구글 그룹에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을까요? 알파벳. 하나. 맞아요. 하나요? 네.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재벌 그룹들의 순환 출자 구조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계열사 수십 개가 서로 이제 지분을 출자해서 이 순환 구조로 갖고 있으면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이게 말은 뭐 순환 출자다 뭐 뭔가 있어 보이잖아. 네. 그게 아니야.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 회사를 먹으려고 그렇게 장난질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한국에서 용인되는지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걸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서 많이 권유를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처럼 지주회사만 상장하고 사실상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100% 지분을 갖는 비상장 구조로 만들었으면 미국처럼 회사 구조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때 이제 온갖 그 입법 과정에서 조금 변형이 많이 되면서 아주 너그럽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중복 상장 문제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한국 그 상장 기업의 고질병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것까지 해소를 하게 되면 뭐 코스피 5천 아니라 뭐 더 가는 거고. 네. 앞으로 개혁 작업이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죠. 결국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가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주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경영권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정치권이라든지 법조계에 로비를 한 결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뭐 로비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그 당시에 입법이 굉장히 계속 약해지는 현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죠. 그 약간 좀 완곡하게들 표현하시네. 완곡하게 정확한 팩트를 모르니까. 완곡하게.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런 문제 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바보인 내가 봐도 말이 안 돼. 멋있다. 전환사채 이런 것도 알아요? 단어만 그냥 알고. 아니 단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당연히 이제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렇죠. 그 1심에서 졌어요. 네. 근데 그때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던 엘리엇이라는 외국계 자본도 있습니다. 네. 그 엘리엇은 당연히 이거를 외국 재판소로 끌고 갔어요. 거기선 이겼어요, 엘리엇은. 그 단적인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외국 재판소나 뭐 물론 그거는 중재재판소라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만 그런 데로 끌고 가면 야 이건 잘못했지, 니들이 물어줘야지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야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머리 아파, 야 안 돼, 기각.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면,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죠. 첫 출발. 그게 맞는 키가 아니라 첫 출발. 그냥 발 하나 떼는 것. 지금 댓글에도 우가 삼성은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전 삼성 좋아합니다. 삼성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의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삼성 좋아합니다. 근데 삼성 저는 국민으로서 이제 투자자로서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작은 개혁들이 사실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결국에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왜 반대한 거죠? 그 오너 일가들의 소수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아니 너무 중요해요, 진짜. 핵심을 너무 잘 짚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상식적인데 왜 반대했어요? 답을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진짜요? 아니 왜요? 증여세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개혁 작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회장님들을 더 부자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지분, 주식 지분의 가치가 1조야. 근데 그 회사 주식이 오르면 이게 5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배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해. 왜냐하면 그 회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회사 주식은 어차피 못 파는 주식이야. 못 파는 재산이야. 이거는 내가 잘 갖고 있다가 내 아들한테 뭐 딸한테 물려줘야 될 회사 지분일 뿐이지 내가 팔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려주는 과정에서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속세율이 60%니까 그냥 단순 계산하면 지금 내가 지분 가치가 1조면 6천억 세금 내면 되는데 5조가 되면 3조를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회장님 일가는 주가가 올라가서 돈 벌 생각은 1도 없어요. 다만 회사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은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게 앞서 우리 천 변호사님이 얘기한 터널링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터널 같은 걸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뻥 뚫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양평 고속도로라고 아니면 남들 모르게 이렇게 쫙 빼내는 거는 관심 있어도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가서 내 재산이 불어나는 건 이건 어차피 내가 못 쓰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애플로 예를 들면 애플의 주식 가치가 올라. 그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도 돈이 올라. 근데 어차피 나는 못 팔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면 상속세도 많이 내지만 아들이 지분 확보가 또 그만큼 어려워져. 맞습니까? 요거는 그래. 그러니까는 지분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불편해. 그런데 불편한 만큼 어디서 또 이득을 얻고 싶어. 그래서 터널링 하나를 또 뚫어. 그래서 애플 상조 같은 거 만들어. 그래서 내 가족들한테 그걸 또 갖다 줘. 일거리 몰아줘. 그래서 거기서 또 돈 벌게 해. 이런 거죠? 그렇죠. 정말 쓰레기 같은 나라. 저하게 나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애플의 창업주는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애플의 파운더의 아들이나 딸이 지금 애플의 어떤 아니잖아요. 사장을 하거나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전문 경영인이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 꿈꾸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모 그룹의 자기의 할아버지가 창업주야.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고 나는 요 다음에 내가 회장 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처음부터 짠단 말이에요. 맞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아니 투자자로서는 이런 세습 방식이나 경영 방식이 안 바뀌면 투자하기 힘들죠. 지금 이게 안 바뀌면요. 예. 어떡해요? 아니 근데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못 한다니까. 근데 편법을 자꾸 쓴다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법을 이제 막아보자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하나하나 막았던 거예요. 핀셋 아까 정책 핀셋.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 이게 정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상법 개정의 충실 임무라는 건 일종의 그냥 방수 처리 정도 하는 겁니다. 방수 처리를 먼저 하고 뭘 만들어야지 물이 안 샌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말하면 사실 위에다가 다른 것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삼성을 만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돌아가셔. 네. 그럼 아들한테 지분 다 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 그 경영권을 행사해. 네. 근데 이 사람은 받을 거 다 받았잖아 아들이. 네. 그럼 거기에 배당이 또 엄청 나온다고. 그렇게 먹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로서 남으면 네.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대부분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일단 소득세를 지금 상황에서는 49.5%를 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와 연계돼서 또 더 내야 되는 그 의무 보험료까지 하면 그 배당 소득의 50% 이상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공식적인 수입 말고 달리 뒤에서 내가 훨씬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는 네. 뒤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그쪽으로 물을 쫙 빼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엔 한국 주식은 살만한 주식이 아닌가.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좋은 회사는 많아요. 한국에 돈 잘 벌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좋은 회사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주식은 안 좋아.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애플 상조 만들어, 그렇죠. 애플 생명 만들어, 애플 뭐 카레 만들어. 그냥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그럼 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이렇게 계속 남발하는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업을 상장하고 네. 세습을 이렇게 이어가고? 이제 그런 원칙이 세워지면은 네. 그런 그 제도를 상법에 넣던 자본시장법에 넣던 계속 넣어줘야 되고, 그게 나와 이제 있는 것이 뭐 집중 투표제나 전자주주총회, 뭐 독립이사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다양한 자잘한 법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다른 것들도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지. 네. 자, 그런데 이거를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첫째 관심이 없으면 안 만들겠죠. 네. 왜냐? 대한민국 권력 대기업들이 아주 싫어하는 건데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한테 눈밖에 나면은 누가 나를 책임져줘. 그쵸. 국민이 다 관심을 가져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맞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을 때 이걸 하자고 당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소리를 쳤는데 네.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해를 하는 사람도 적지만 그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표를 쫓아가야지 돈을 쫓아가냐 도대체. 근데 표에 도움이 안 돼. 왜냐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 완전히 달라졌죠. 네.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때 맞아. 이제 코스피가 3,300을 찍으면서 자기 명의의 주식 계좌가 있는 사람이 1,4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주식이 좀 빠지면서 지금도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그 1,400명보다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1,0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그 1,000만 명의 동학개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뭐 내가 주식을 몰라서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주식 샀다가 손해 보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한국 네. 주식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주식을 투자해 보니까 이건 돈이 되거든. 그렇죠. 그럼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처럼 모든 주주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결국에 좋은 회사를 잘 골라서 그 회사 주식을 사면 회사가 좋으면 주식도 좋아지는 이런 자본시장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네요. 그나마. 그런데도 이 상법 개정안이 이게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뭐 나는 몰라. 이거 완전히 내 피셜인데. 뭐 이 힘 있는 자들이 계속 로비하겠지. 국회 동의 과반수 넘으면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 쪽에도 계속 들어가겠죠. 압박이. 몰라요. 나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이른바 재벌로 표현되는 산업자본은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한다 그런 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뭐 민주당에는 로비 잘 안 통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른바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방송, 뭐 신문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에요, 주님. 네. 광고 주님이잖아요. 맞아. 네. 광고비를 내주는 광고 주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리고 학계 이런 데도 사실은 영향력이 대단하죠. 네. 이게 웬만한 영향력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는 틈틈이 연구 과제를 주면서 연구비 지원도 꾸준하게 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상법 개정이 이슈화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른바 보수 언론 내지는 레거시 언론에서는 야 이거 상법 개정하면 기업 죽이기. 기업 누가 기업하냐 그렇지. 그리고 외국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이 다 전락할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그냥 매번 싫잖아요. 쏟아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전 궁금한 게 전문가분들의 갑자기 생각나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이 대단히 좋은 기업들이 외국에 상장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주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개별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요. 쿠팡은 원래 처음부터 미국에 설립됐던 회사입니다. 아, 진짜요? 네, 미국에 설립됐고 100% 자회사로 한국에서 사업을 했고요. 네. 배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제 M&A가 독일 회사로 되면서 독일에 사실상 상장한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배민이 커지는 거는 독일에 있는 어떤 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모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사실은 최근에도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값어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쿠팡이 아마 쿠팡은 이제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한 70조, 8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쿠팡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그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장만 할 수 있으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상장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뭐 보고하고 공개해야 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모든 주주들에게 또 공개된 시장에 회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바로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에 상장했는데 엉뚱한 짓 한다. 예를 들어서 기업 오너 내지는 회장님의 어떤 비상장 회사하고 합병하면서 말도 안 되게 회장이나 그 파운더에게 이익을 몰아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미국에서 그런 짓 하다가 걸리면 그냥 해가 망신하지. 나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햇빛 볼 생각하면 안 돼요.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막 몇백 그건 상상도 못 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과 리스크도 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 당근마켓은 상장이 됐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못 됐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용남 의원의 재발견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나를 어떻게 본 거예요? 지금 난리 났네. 나를 어떻게 보신 거야, 아들? 이 정도 능력이면은
그 3프로 TV 출연하시면 어떻겠냐는. 아 싫어요. 아니요. 진짜 칭찬했다가 채택했다가 진짜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감원장. 아니 앞서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팀 있을 때. 네네 금감원장. 봉욱 민정수석 같은 분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서울 서부지검에서 부장할 때 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부장 위에 차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 직속 상관이었어요. 아 상관. 바로 줄댑니다 지금도. 아니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만난 검찰 선후배 중에 정말 실력이나 인품에서 가장 훌륭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봉욱이? 네. 진짜 정말로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 진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 그래요? 하나만 빼고. 뭐요? 하나 어디요? 아직 내가 놀고 있다는 거.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와. 봉욱 민정수석이 아주 성정이 좋은 분인가 보네. 인품이 너무 훌륭해요.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실력은 이분이 수석이더라 뭐. 그렇고. 아니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품이길래 주위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자들도 막 풀어주는 인품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런 절대 아닌데. 이제 서울 서부지검 같으면 검사도 수십 명 있지만 밑에 검찰 수사관 일반직까지 하면 몇백 명이 같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실수를 해 어느 순간에. 네네네. 그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을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봉욱 민정수석은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이 다르네. 진짜 경로 안 하시나 보네. 아니 대신 저 같으면 큰 소리가 날 만한 상황인데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데려다가 해결 방안을 같이 의논을 해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고소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 이거 예를 들면은 검사들이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혐의 다 덮어줘. 이거 엄청난 실수잖아. 실수죠. 그것도 다 이해해주는 봉욱.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 실수가 아니지. 이건 안 된다. 그거는 고의성이 이건 안 짙은 돼. 나쁜 짓이고. 그렇지. 실수. 예를 들어서 뭘 챙겼어야 되는데 깜빡이 잊고 안 챙겼어. 그래서 뭐 어떤 기간을 도과시켰거나 뭐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딴 사람들 같으면 난리 불러다가 뭐 난리 치죠 정말. 네. 그리고 잘못한 게 맞아 또. 근데 그 순간에도 절대로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않아요. 그 봉욱이랑 또 한 분은 어떤 분이야? 두 분 있으시다면. 누가? 아까 그랬잖아요. 종교 예리해. 오윤혜 씨 요새 너무 예리해졌어. 최고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봉욱이랑 또 누구야? 봉욱이랑 최욱? 아니 검사 봉욱이랑. 그건 절대 얘기 안 하죠 제가. 왜요? 왜냐하면 또 인사 들어갈까봐 인사로. 봉욱이 단연코 1등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서운해할 거 아니야. 적어도 한 사람이면 남겨놔야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해야지. 진짜. 그게 윤석열도 될 수 있고, 그건 아니고. 한동훈도 될 수 있고, 그건 아니라고 내가 심우정 될 수 있고, 권성동 될 수 있고. 그건 아니고. 야 여기서 아주 그냥 기술을 쓰시네. 기다리시네 전화를. 아니 그 순수하고 아주 진정성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주 그 기술을 쓰시네 막판에. 아니 나도 먹고는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한 발 떼는 거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그렇습니다. 완수가 될 텐데 그게 속도의 조절은 있을지언정 하나 둘씩 쭉 완성이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코스피 5,000원 찍는다. 무조건 찍는다. 왜냐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무슨 뭐 허언이 아닙니다. 그럼요. 과장도 아니고 맞죠? 맞아요. 우리 증시가
대만 정도의 값어치만 인정받아도 네.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코스피. 그러면 코스피가 한 6천, 7천 가야죠. 7천. 진짜 저평가구나. 알았지? 6천, 7천. 저평가야. 그럼 지수에 투자해야 되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정답. 이재명 대통령도 네. 후보 시절에 네. 체육가의 그 대담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질 수가 있죠? 조사실 한번 다녀오면 이렇게 똑똑해집니다. 네. 아니 몇 달 전에 우리 은혜가 아닌데요. 대통령 권한대행과 네. 맞다이 하는 분입니다. 그 밑으로는 네, 고소받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